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현재를 능동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금이라는 느낌은 사실 조금 지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정보를 의식으로 번역하는 데는 약 0.5초가 걸립니다. 생각해보면 엄밀히 말해서 미래는 이미 다가왔지만 우리는 아직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의 다양한 감각은 각기 다른 속도로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뇌가 현재를 원활하게 감지하기 위해서는 감각 중 일부를 끌어와야 합니다. 마치 우리 뇌가 실시간으로 감각 정보로 이루어진 프랑켄슈타인 괴물을 이어붙인 것과 같아요. 예쁘게 보이도록요.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연구원들은 이러한 지각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표준적인 지연이 제거되면 뇌는 혼란을 겪게 되고 그 효과를 유발한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효과가 발생했다는 인상을 받게 되죠. 초인종 소리를 들었지만 실제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하죠? 뇌는 왜 그렇게 쉽게 속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변 세상을 해석하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작업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 위험한 야생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면 이미 늦을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뇌에는 가장 필요할 때 작동하는 비상대응 키트가 있습니다. 놀림 반사는 가장 빠른 반응으로 소음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해 촉발되죠. 5m초 이내에 많은 근육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눈치채기도 전에 이미 움직이게 됩니다. 몇 밀리초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우리의 뇌는 더 흥미로운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감정을 처리하는 우리 뇌의 첫 번째 기관인 편도체는 위협을 처리하는 데 약 12밀리초가 걸립니다. 매우 정교하지는 않지만 위험을 쉽게 감지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하는 최선의 행동 중 일부는 의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이루어집니다. 공을 치거나 누군가의 시선을 포착하는 등 0.5초 이내에 하는 모든 행동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의식적인 사고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하지만 최고의 행동 중 일부는 의식 없이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물론 생각은 다양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경험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어려운 직업이나 육아를 하는 것은 아이스크림 위에 무엇을 얹을지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생각의 속도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우리의 두뇌를 따라잡으려면 페라리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자전거로 될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인식하는지를 측정하여 이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간은 50m초 정도 지속되는 자극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 20분의 1초에 해당하는 시간이죠. 이제 감각과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출발 신호에 반응하는 스프린터를 기준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이건 약 150m초밖에 걸리지 않는 매우 빠른 속도예요. 그러나 신경 경로의 속도는 우리의 빠른 사고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정보가 신경을 따라 이동하는데 초당 35m가 걸린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연구 덕분에 잘 절연된 일부 신경은 초당 120m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애슈턴 마틴이나 맥라렌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 몇 대와 비슷한 속도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의 속도가 꽤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두뇌를 따라잡기 위해 올림픽 선수처럼 훈련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질문도 생각으로 간주됩니다. 스포일러 경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이 드는 순간까지 어쩌면 그 이후에도 뇌는 끊임없이 생각을 쏟아내요. 이러한 생각 중 일부는 빨래를 해야겠다 또는 엄마에게 전화해야지와 같은 단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는 어떻게 사랑할까와 같은 더 복잡한 생각도 있고요. 믿거나 말거나 2020년에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하루에 6,000개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영화를 보는 동안 새로운 생각이 언제 시작되는지 추적하기 위해 뇌 스캔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행복하고 설레게 하는 반면 어떤 생각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걱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버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성격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불안한 성격의 사람들은 차분한 성격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뇌가 시끄럽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때로 뇌는 방해가 되거나 화나게 하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주 일어나고 일상을 방해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뇌의 신경세포, 즉 뉴런은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여 다른 세포와 소통하는 역할을 하죠. 이는 뉴런에 발사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 생각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가능하죠. 마음챙김 명상이나 숙련된 전문가와의 협력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면 원치 않는 생각을 해결하고 보다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움직이는 데 도움을 주는 근육과 다소 유사합니다. 우리는 뇌를 훈련시켜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요. 결국 중요한 것은 생각의 개수가 아니라 그 생각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뇌가 할 수 있는 신기한 일들을 말하자면 과학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연구원들은 문어에서 이상한 뇌파를 발견했습니다. 네, 맞아요. 팔이 8개 달린 이 경이로운 동물은 동물계에서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뇌파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전극이 튀어나온 작은 샤워 모자를 쓴 작은 문어를 상상하기 전에 이 발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릴게요. 과학자들은 문어의 뇌에 전극을 외과적으로 부착하여 문어의 사고 과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프로젝트는 문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문어의 뇌를 최초로 기록했으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연구진은 문어의 뇌파 패턴 중 일부가 인간의 기억 중추에서 발견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는 수렴 진화가 작용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죠. 수렴 진화가 무슨 뜻일까요? 수렴 진화란 서로 다른 두 동물이 최근에 공통 조상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결국 같은 형질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해요. 수렴 진화의 또 다른 유사한 예로는 돌고래와 박쥐가 있습니다. 돌고래와 박쥐는 둘 다 소리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만 그들의 환경은 매우 다릅니다. 문어는 과학자와 비과학자 모두에게 매혹적인 동물로 여겨져 왔어요. 놀라운 기억력으로부터 몸을 위장하는 능력까지 문어는 놀라운 생명체예요. 사물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꿈을 꾸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아요. 문어가 잠을 잘 때 피부에서 보이는 색의 물결은 문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하지만 문어는 연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느낌, 긴장되는 느낌, 사랑에 빠져 정신 못 차리는 느낌, 전부 우리가 사랑에 빠진 걸 표현하는 몇 가지 말들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벅찬 느낌이죠. 그리고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 사라가 있어요. 그녀를 따라다니면서 뇌 속 사랑의 과학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스토킹이 아니라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라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자와 첫 데이트를 할 거예요. 저녁 내내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어요. 드디어 데이트 상대를 만날 시간이 왔을 때 사라는 현기증을 느꼈고 배가 따끔거렸어요. 심리학자들이 기대감이라고 부르는 이런 감정을 우리들도 느껴봤을 거예요. 기대감. 과학에서 이건 우리의 뇌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도 알려진 코르티솔을 다량으로 분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우린 투쟁 도주 반응을 갖추게 돼요. 그렇다는 건 만약 데이트 상대가 20분 늦었는데 사라에게 해명이 담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녀는 아마도 가능한 한 빨리 식당을 나올 거란 걸 의미해요. 데이트는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에서는 까다로울 수 있어요. 사라가 톰을 마음에 들어 할까요? 그들은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지되지 않고 지나가는 위험은 없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면 우리 뇌의 또 다른 부분이 촉발돼요. 이 부분은 상과 보상 영역 또는
복측피계 영역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복측피계 영역이 작동되면 우린 만족감과 의욕감을 느껴요. 우린 달콤하고 맛있는 것을 먹거나 갈증을 해소할 때 복측피계 영역을 활성화돼요.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어요. 알고 보니 톰은 데이트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사라는 거절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순간 복측피계 영역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요. 뇌의 이 부분은 우리의 갈망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린 가질 수 없는 걸 원한다고요. 그래도 사라는 다시 시도해봅니다. 다른 데이트를 가서 데이브를 만나요. 그리고 둘이 짝이 되었어요. 몇 번의 데이트 후에 사라는 데이브 생각밖에 안 나요. 사실 깨어있는 시간의 80% 이상을 그 사람만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아주 정상적이에요. 행동신경과학자 산드라 랭슬레그 박사에 따르면 초기의 사랑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의 90%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고 해요. 네, 사랑에 빠지는 건 집착과 같아요. 이 집착은 복측피계 영역이 도파민으로 알려진 기분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할 때 강화돼요. 도파민은 질리지가 않죠. 이 순간 사라는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데이브에게 더 끌리기 시작해요. 그의 모든 게 사라를 기쁘게 해요. 그리고 잠시 사라는 자기가 완벽한 남자를 찾았다고 믿죠. 사라와 데이브가 서로 끌리는 이유는 뇌화학으로도 설명될 수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소위 페로몬 때문일 수 있어요. 당사자들은 중요한 유전적 또는 신체적 정보를 전달하는 천연화학 신호인 페로몬을 서로 인식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들의 뇌가 둘이 유전학적으로 서로 잘 어울린다는 걸 이해했고, 이건 사라의 경우엔 에스트로겐의 생산을, 그리고 데이브의 경우엔 테스토스테론의 생산을 강화시켜요. 이 단계에서 둘은 서로 완벽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이 있어요. 장밋빛 색안경을 끼는 단계는 작동 중인 뇌의 부분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관장하는 전두엽 피질보다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말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영원하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와 데이브는 개인적인 비밀과 심지어 일상적인 일들을 공유하기 시작해요. 둘은 애착 또는 정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요. 이 순간 우리의 뇌는 짝짓는 호르몬으로 알려진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을 방출하기 시작해요. 이게 신뢰, 사회적 유대감, 애착을 나타내요. 둘은 이 관계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낭만적인 사랑은 다른 형태의 사랑과 유사하며 이 호르몬이 가족 간의 사랑과 우정을 맺는데 도움이 돼요. 여기 옥시토신의 방출로 인한 흥미로운 부작용이 있어요. 사라의 회사가 직원을 절반으로 감원하는 바람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고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치솟고 있죠. 하지만 사라는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조절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헌신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사라는 더 차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건 뇌가 옥시토신을 지속적으로 방출한 덕분이에요. 2019년 한 연구에 따르면 강한 로맨틱한 사랑의 유대감이 고난을 더 견딜만하게 만든다고 해요. 이 연구에서 102명의 사람들에게 몇 분 동안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참가자들 중에 헌신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고통을 덜 경험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심지어 실험하는 동안에 파트너가 옆에 없었는데도요. 파트너를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만 하는 걸로도 충분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죠. 사랑에 빠졌을 때 다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텔레파시 같은 거요. 농담 아니에요. 하지만 연구원들은 이걸 신경 동기화라고 부르는데, 즉 커플들이 비슷한 생각 패턴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연구를 수행한 조이 도널드슨 교수는 커플들의 유대감이 더 높을수록 더 많은 동기화를 보여줄 수 있다고 했어요. 또 다른 연구는 커플들은 나란히 잠을 잘 때 심장 박동을 맞출 수도 있다는 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니요, 사랑에 빠지고 우리가 말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우리 인간들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동물들은 서로에 대해 애착을 느낀다는 게 증명됐어요. 예를 들어 알바트로스는 평생 같은 파트너에게로 돌아가요. 1년 내내 이주를 하지만 여전히 다시 만나 인사를 나누는 되풀이되는 곳으로 돌아가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밋빛 안경이 희미해지고 전두엽 피질이 마침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판단력과 비판적인 사고가 다시 생겨 둘 모두 사랑하는 사람의 결점을 깨닫기 시작해요. 사라는 데이브가 양말을 아파트에 아무데나 두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데이브는 사라가 넷플릭스를 너무 많이 본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때로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너무 지나치면 관계가 그냥 단순히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별도 뇌에 의해 관리되어요. 사라는 데이브와 헤어질 때 자기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에 가까운 것을 느껴요. 그건 실연의 상처가 고통을 처리하는 뇌 영역인 선피질을 활성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선피질은 감정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연의 상처는 발목을 삐는 것만큼 아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는 데이브에게 다시 연락하는 상상을 하게 돼요. 집을 청소하는 동안 데이브가 챙겨가는 걸 잊어버린 몇 가지 물건들을 발견했어요. 가끔 연락하고 싶은 욕구가 극도의 배고픔이나 갈증처럼 압도적으로 느껴져요. 이건 복측픽의 영역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움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동기와 보상의 영역이죠.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활성화되었던 뇌의 같은 부분이죠. 이 감정의 회오리는 사라의 몸의 경보 시스템인 스트레스 축을 활성화시켜요. 그리고 사라가 옥시토신을 적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좋아지길 할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은 피질 영역이 활성화돼요. 이 영역은 이성과 충동 조절을 담당해요. 그런 비이성적인 갈망에 제동을 걸죠. 그래서 데이브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은 서서히 사라질 거예요. 이번이 사라의 첫 결별이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가 더 어렸을 때 10대 시절에는 이별에서 회복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건 더 높은 피질 영역이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10대들은 자기 통제 메커니즘이 덜한 경향이 있어요. 곧 잘 자고 나서도 피곤하고 파김치가 되는 날이 있어요. 사람마다 피로와 무감각증이 다른 것에는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지구에서 1억 5,168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태양 폭풍도 뉴런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태양 폭풍은 너무 거대해서 생체 시계의 동기화를 해제하고 과도한 졸음과 게으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밝혔어요. 그 이유는 태양 교란으로 인해 발생된 전자기 활동이 우리 뇌 송과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송과선은 아주 작지만 뇌분비계에서 큰 보스 역할을 해요. 송과선은 인체의 많은 중요한 기능들을 조절해요.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외부 조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멜라토닌을 방출하는 거예요. 이 호르몬은 우리가 긴장을 풀고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줘요. 비정상적인 전자기 활동은 멜라토닌의 과도한 생성을 유발해 한낮에도 피로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급하게 은박지로 만든 모자를 쓰지 마세요. 다행히도 우리에게 여러분의 활력 수준을 다시 재부팅하기 위해 집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꿀팁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비싼 특수 장비를 구입할 필요 없으니까요. 맨 몸과 2분이라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만 있으면 돼요. 엄지를 제외한 양손의 모든 손가락을 같이 모아주세요. 각 손가락의 두 번째 관절이 일직선상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관절을 관절 위에 놓고 뼈 마디마다 겹친 후 손가락을 함께 지그시 눌러주세요. 힘주는 걸 멈추지 말고 1분 동안 계속 눌러주세요. 어느 순간 눈 뒤 광대뼈, 이마 속의 빈 공간인 부비강의 변화가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부위에서 압력이 점차 없어지는 걸 느낄 수 있고 코가 뚫리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 운동은 다른 사람과 같이 하면 아마 증상들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1분 후 손가락을 풀고 팔의 힘을 완전히 빼세요. 어때요? 몸의 변화가 느껴지나요? 누군가는 귀에서 약간 울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유스타키오관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나 광대뼈와 이마 주변이 가벼워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배터리를 충전하고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고 싶을 때 낮 동안에 언제든지 이 팁을 쓸 수 있어요. 시험 기간에 짝사랑과의 첫 데이트에 또는 스트레스가 많은 비즈니스 미팅 중에도 운동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이 상쾌한 효과는 우리의 지혜롭고 복잡한 해부학 덕분에 나타나요. 여러분 손에 있는 신경계가 여러분의 머리, 뇌 그리고 부비강과 직접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압요법이 아주 효과적인 거예요. 손에는 통증을 완화하고 뇌를 재부팅하기 위한 응급도구가 필요할 때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 압박 지점이 풍부해요. 이 지압점들을 자극할 때 뇌의 신경 전달 물질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뇌를 속여
몸을 기분 좋고 열정적이게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돈도 안 들고요. 물론 올바른 지점만 안다면 말이죠. 그럼 손에 숨겨진 초능력의 세계로 뛰어들어 주요 지압점들을 탐험해 봅시다. 하지만 현재 임신 중이시라면 조심하시고 이런 지압점들을 누르기 전에 의사와 승인을 받아야 해요. 지압요법은 신체 혈압 변화를 자극하고 불필요한 호르몬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여기 앞쪽 팔뚝에 하나 있어요. 발 안쪽 겨드랑이 부분에 가운데 손가락까지 뻗어있는 이른바 심막관의 일부라 내관 또는 심막육이라고 불러요. 손목 아래 손가락 4개로 재서 힘줄 사이에 내관점을 찾을 수 있어요. 힘줄 사이에 잘 안 보인다면 주먹을 쥐어보세요. 발에 긴장이 있으면 힘줄이 더 선명해질 거예요. 자, 이제 주먹을 펴서 손에 힘을 빼고 일단 지점을 감지했으면 이 꺼진 부분을 마사지하세요. 4에서 5초 동안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이 운동을 양손에 똑같이 해주고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지 보세요. 필요한 경우 나중에 전체 부위를 마사지해 발의 긴장을 풀 수도 있어요. 이 운동을 하는 동안 발 안쪽에서 가슴 안쪽으로 퍼지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실망 말고 나중에 다시 해보세요. 침술의 달인들은 사람들이 활력 넘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배탈과 두통을 완화하고 팔과 가슴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걸 돕기 위해 이 지압점을 사용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불안과 멀미를 줄이는 데도 좋다고 해요. 지압은 신체의 에너지 흐름의 균형을 맞춰줘요. 이 기술들은 완전히 긴장을 풀었을 때 더 효과적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지압을 해줄 때 누워서 완전히 긴장을 풀어달라고 하세요. 근처에는 종주라고 불리는 또 다른 마법의 지압점이 있어요. 목의 긴장, 즉 두통, 허리와 어깨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 점은 찾기 쉬워요. 약지와 새끼손가락의 힘줄로 푹 파진 모양의 손가락 관절 뒤에 위치해 있어요. 이 움푹 들어간 곳을 4에서 5초 꾹 눌러주세요. 팔과 경추의 편안한 이완의 흐름이 느껴질 거예요. 불안이나 두통을 경험할 때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마법의 지점이 있어요. 엄지와 검지 사이의 피부에서 이 지압점을 찾아보세요. 검지와 엄지를 사용해 다른 손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살을 꾹 눌러주세요. 4에서 5초 동안 천천히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그리고 손을 바꾸세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지압점들을 자극하고도 여전히 기운이 없다면 주변을 둘러볼 때예요. 피로는 날씨 탓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만약 따뜻한 차 안에 있거나 무더운 날 야외에 있거나 더운 교실에 있다면 피곤하고 졸리게 되는 건 꽤 당연한 일이에요. 비록 더위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건 알지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선 더우면 몸은 체온을 식히기 위해 체액과 피를 몸 표면으로 보내기 시작해요. 이 과정은 신체 자원 중 일부가 소비하는데 그 때문에 여러분은 피곤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탈수는 항상 졸음과 피로를 유발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더우면 몸은 땀의 형태로 소금과 수분을 빠르게 잃어요. 가끔 더위 때문에 기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 결과로 생긴 수분 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낮 동안 활력을 느끼고 싶다면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 커피로 뇌를 자극하는 걸 좋아한다면 카페인이 든 음료가 이뇨작용을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즉 몸 안에 약간의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걸 주의하고 자연스러운 균형을 보충하기 위해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온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작업 공간이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직원들이 일상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게 밝혀졌어요.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의 22%는 너무 더운 공간이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설문에 응한 11%의 다른 사람들은 너무 추운 직장은 일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이런 온도 선호도는 개인의 신진대사율과 생리적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헬싱키 공과대학교와 로렌스와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연구해 생산성이 가장 높은 온도를 발견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약 21도예요. 한편 온도가 약 24도까지 올라가면 직장에서의 전반적인 열정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작업 공간 온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옷을 여러 겹 입거나 에어컨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회의실로 이동하는 게 좋아요. 아마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서 설명한 마법의 지압 요법을 기억하세요.